이제는 웹툰에 대한 제작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웹툰 제작 순서를 한번 보죠. 스토리텔링 영역이 있고요. 그림 작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스토리텔링 영역에서는 소재와 시놉시스를 말하고, 이 소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소재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 발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창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인터뷰를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재를 한번 찾아야 되겠고, 먼저 소재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 그 소재를 바탕으로 시놉시스를 만듭니다. 시놉시스는 줄거리라든지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등장인물과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획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놉시스가 만들어지면 스토리텔링 영역이 구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놉시스를 만들 때 줄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줄거리에서 재미 요소라든지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다른 작품도 좀 벤치마킹하고 이 작품에 대한 독창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넣어주면 보는 독자층이 굉장히 재밌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 요소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림 작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그림 작화 영역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콘티, 그 다음에 데생, 펜터치, 채색 편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콘티를 보면 이 구도입니다. 그림에 대한 구도를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등장인물을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배경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콘티에서 먼저 정하게 됩니다. 이 콘티를 보고 그 밑에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걸 데생이라고 하고요.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그 다음에 펜터치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손으로 우리가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펜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채색과 편집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그림 작화 영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 작품마다 작가들이 분업화해서 데생을 하는 작가가 따로 있고, 콘티를 하는 작가가 따로 있고, 펜터치를 하는 작가가 따로 있고, 채색 편집하는 작가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자기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나누어지고 있다. 분업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그림 작화 영역에는 캐릭터 등장인물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그림보다도 벤치마킹을 해서 나에게 맞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에 맞는 그림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그 의복이라든지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뭔가 형상화를 해놔야겠죠. 이미지 형상화를 해놓고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컷의 구도 연출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컷을 내 맘대로 그리기보다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연출법이 여기에 가미돼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색과 명암을 통한 연출법. 이 채색은 색상을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암은 그림자를 넣고 효과를 넣어주는 거죠. 빛의 효과 등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좀 더 그림이 생명력 있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말풍선과 대사를 넣어서 편집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말풍선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림을 보는 독자들이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말풍선의 위치와 그 다음에 대사 등을 만드는데, 이 대사도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내서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딱 맞는 대사, 그리고 이 이미지, 그 캐릭터와 혼합이 잘 되는 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의 제작 순서는 스토리텔링 영역으로 시작해서 그림 작화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이 영역에서는 각각 영역별로 차별화된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독자들한테 재미 요소를 높이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시놉시스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의 전체 내용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한 글을 시놉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주제, 기획 및 집필 의도, 그리고 등장인물,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등장인물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 요소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되도록이면 시놉시스를 쓸 때 줄거리는 세계관을 좁게 설정합니다. 세계관이 너무 넓으면 굉장히 내용을 만들기 어렵겠죠. 세계관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등장인물이 많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웬만하면 좁게 설정해서 이 좁은 세계관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확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승전결로 이어진 이야기를 명확하게 쉽게 만드는데, 요즘에는 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 결말이 먼저 나왔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독자들한테 환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료하게 작성한다. 작품의 의도, 그리고 작가의 주관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작품이 어떤 내용에 좀 더 독자들한테 다가가려면 실제
이 작품의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그적인 요소의 그런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이 개그를 했을 때 독자들한테 의미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하는데 개그적인 요소로 전달을 해줘야겠죠. 개그 작품이니까. 그리고 만약 이 작품이 스릴러 작품이다 그러면 이 스릴러 작품에서도 뭐 악당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악당이 왜 이러는지 독자들을 이해시켜줘야 되죠. 그게 서로 이해가 돼야 이 스토리도 좀 더 재밌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놉시스는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장인물이 결정되면 이 등장인물에 대한 관계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캐릭터의 모습과 성격을 넣어서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대자와 조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적대자와 경쟁을 한다면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또 적대자와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캐릭터성의 관계성을 만드는 거고 주인공이 혼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내가 적대자와 조력자가 생긴다면 서로 갈등 구조가 점점 증폭되죠. 이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독자와 함께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등장인물 관계도 설정을 이 적어도 3명 정도는 해놓으면 재미있는 요소 만드는데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등장인물 관계도가 끝났으면 이제 그 등장인물을 토대로 콘티를 짜는 겁니다. 콘티를 짠다는 것은 글자를 그림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줄거리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대본을 쓰는데 글자로 먼저 쭉 써놓고요. 거기에 맞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바라보는 독자가 바라보는 시선의 컷을 만들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보조 출연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연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구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콘티를 구성할 때는 등장인물 캐릭터와 그림의 구도 그리고 대사와 말풍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대사를 왼쪽에 놓고 캐릭터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으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왜냐면 우리가 보는 시선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대사가 왼쪽에 있을 때는 대사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왼쪽에 있고 대사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캐릭터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대사를 넣기 때문에 이런 연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특히 대사와 말풍선은 위치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구독자로 하여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가는 굉장히 의도된 연출을 확실하게 표명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화를 그리기에 앞서 연출된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것이 콘티라고 보면 되겠고 이 콘티 상에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려놓고 나면은 잘못된 부분 교정하기 힘드니까 미리 그려놓은 이런 밑그림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교정해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콘티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작화로 들어가서 펜터치랑 그 다음에 배경 그리고 채색, 편집 등을 통해 좀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컷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샷이라고 합니다. 샷. 캐릭터를 컷 안에 넣는 것을 샷이라고 하고요. 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컷이라는 것은 인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 간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물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그 하나의 지금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가 있는데 제일 위쪽에 얼굴 부분을 굉장히 클로즈업 하면 어떨까요? 이 클로즈하면 이거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캐릭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집중하게 만들 때 얼굴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좀 이 상반신의 위쪽까지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는데 좀 더 배경의 일부를 조금 넣어줘서 등장하는 배경의 주인공과 배경의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집중이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보다는 약간의 집중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상반신으로 넣는 바스트 샷을 넣게 되면 얼굴과 표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의상과 상체나 손을 보여줘서 이 주인공이 행하는 어떠한 몸짓이나 이런 내용들 그 대사에 따라서 화면에 독자들은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바스트 샷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샷은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상반신에서 좀 더 아래쪽 하반신에 어느 정도 나타낼 정도 하반신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굴과 몸과 그 의상이나 동작 등이 나오기 때문에 호소력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캐릭터가 어떤 동작을 통해서
독자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미디엄 샷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풀샷은 전체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현재 위치한 배경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전체를 찍게 되면 그만큼 남는 여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여백의 배경에 대한 그런 그림이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풀샷은 배경을 보여주면서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컷의 크기가 있는데 이 컷이 클수록 담긴 내용과 대상이 중요하게 되고 더 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컷의 형태가 좌우가 길수록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TV나 이런 건 다 브라운관이 요즘 어때요? 와이드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서사적이고 시간과 공간이 늘어납니다. 네,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길수록 좀 더 긴장감이 고조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아닌 컷은 환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면 이렇게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있죠. 그래서 독자에게 너무 똑같은 것만 보여주면 독자가 재미없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좁은 컷도 있고 넓은 컷도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중요한 내용이 담기거나 그 다음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긴장감이 고조될 때는 그 컷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독자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컷의 앵글은 어떤 각도로 인물을 넣느냐에 대해서 정하는 건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1번 카메라가 있고 2번 카메라가 있고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번 카메라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거고 3번 카메라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고 2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밑에서 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컷의 앵글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컷의 시간은 왼쪽 대사와 캐릭터는 원인이 되고요. 앞에 시간에 있는 거고 오른쪽 대사와 캐릭터는 원인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원인이고 오른쪽은 결과다. 근데 그렇게 컷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장센이라는 거는 이제 컷 안의 모든 시각적 요소 등을 배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컷의 앵글은 어떻게 앵글을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각도로 인물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이레벨 샷이 있고요. 이 아이레벨 샷은 영어 그대로 눈에서 보는 그대로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그 위치, 독자가 보는 그 위치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이레벨 샷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버드 아이뷰는 하늘에서 새가 아래를 내려보듯이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그래서 불안감을 약간 느낄 수 있죠.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불안해진다. 그럴 때 이런 컷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앵글에서는 로우 앵글이 있고 하이 앵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로우 앵글은 밑에서 위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는 밑에서 위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이일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른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 어른은 어때요?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위대해 보이고 좀 더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협적이고 지배적으로 보이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를 찍으면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밑에서 위를 찍는 로우 앵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인물을 권위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사체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찍을 때 이렇게 되는 방법인데, 로우 앵글하고 반대로 하이 앵글은 인물이 약간 왜소해지거나 약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네, 무기력하게 보일 때 하이 앵글을 찍는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컷 앵글은 리버스 샷이라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서로 교대로 컷 안에 그려놓는 것을 리버스 샷이라고 하고요. 이 마주보기 샷에는 서로 마주보는 건데 강한 대립이라든지 연대감 등을 쓸 때 이런 컷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샷은 두 캐릭터를 따로따로 찍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응을 보는 그 컷이죠. 컷을 두 개로 나눠서 그 왼쪽에 있는 마주보기랑은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특별한 감각적인 연출을 할 때 쓰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서로 대결 직전이라든지 뭔가 결론이 나기 직전에 두 캐릭터 간의 소통을 할 때 이렇게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 더 숄더는 한 등장인물의 그 어깨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등장인물에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등장인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만약에
어깨가 보이는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앵글이 한 바퀴 돌아야겠죠. 돌면은 다시 어깨가 보이는 등장인물이 얼굴이 보이고 이 얼굴이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계속 앵글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 보이는 앵글보다는 돌리면서 계속 앵글을 그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깨 너머에 오버 더 숄더 컷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인물 그리기가 나오는데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의 형태는 달걀 형태로 그리고요. 쉽게 그리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직선에 그려서 짧게 끊어서 그리기도 합니다. 얼굴. 그래서 앞모습은 약간 십자선을 위보다는 좀 짧게 그리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가 좀 짧고 위가 좀 넓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마가 좀 넓기 때문에 약간 십자선 아래쪽에 그리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측면은 약간 십자선을 활처럼 휘게 그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옆모습도 어떻습니까? 숫자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밑에 윤곽선부터 먼저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얼굴, 머리 쪽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 그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사각형 눈과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인물의 설정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코 그리기는 뭐 만화체가 있고 반극화체가 있고 극화체가 있는데 이 극화체는 실제 사람 코처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콧망울까지도 다 보이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고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정도 만화체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반극화체나 만화체를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입 그리기는 뭐 그냥 한번 쓱 그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근데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때 그 모양을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얼굴에 대한 균형을 잡으면서 그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귀 그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린다면 밑에서 두 번째 이 그림이 귀에 좀 가까운 그림이죠. 그러니까 선을 6하고 9자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귀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머리카락 그리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는 것처럼 그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위에다가 좀 더 꼭지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그리는데 떡잎을 그린다, 나뭇잎을 그리는 것처럼 계속 밑으로 쓸어 내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가 풍성해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캐릭터가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계속 내리면 되고요. 특히 오른쪽 왼쪽에 구렛나룻을 좀 넣어주면 이 캐릭터의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좀 더 작고 귀엽고 예쁘게 그리려면 구렛나룻을 좀 넣어줘서 캐릭터를 좀 더 작고 귀엽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굴 표정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이런 부분들이 희노애락인데 특히 웃을 때는 즐거울 때는요 눈이 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입이 커지기 때문에 눈이 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화났을 때는 눈썹이 중간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슬플 때는 눈썹이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양쪽 끝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이죠. 이렇게 희노애락을 눈과 눈썹과 입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코와 귀를 통해서 표현을 못합니다. 눈, 눈썹,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령별로 이제 얼굴을 변화됐는데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 코, 입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좀 모여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눈, 코, 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약간 눈, 코, 입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한 6개 단계로 그려보면 다양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손발 그리기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데 우리가 관절이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관절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놓고요. 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다양한 발들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손하고 발이 좀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은 특히 손이 좀 더 많은 그 요소를 갖고 있죠. 특히 그리고 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도 많이 그려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몸 그리기는 앞모습과 옆모습과 뒷모습을 그린다. 그래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아까 그린다고 했는데 이 앞모습과 측면과 옆모습 그리고 반대쪽 측면과 뒷모습 이렇게 그려보는 연습을 자주 하는 게 좋겠고요. 이 남자와 여자는 몸이 틀리기 때문에 서 있는 남자를 그릴 때 약간 역삼각형으로 그리면서 일자로 뻗습니다. 그러면 팔은 약간 밖으로 나가게 되겠고 여자를 그릴 때는 역삼각형으로 그리면서 팔이 약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고 다시 골반이 나오기 때문에 골반이 넓어서
다리가 다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녀의 그림은 약간 차이가 난다. 웹툰 작가 직무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캐릭터 부분에서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8개 정도의 주 가지를 그리고 글씨를 써서 그 밑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서브 가지들, 보조 가지들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하는 자료를 만들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캐릭터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은 전신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캐릭터를 그릴 때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살려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비어있는 그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얼굴이나 몸을 완성해 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인형처럼 생긴 그림은 실제 그 그림이 아니라 관절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실제 캐릭터화 시켜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놉시스를 만들어 봅니다. 작품명, 기획 의도, 작품 내용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써서 나의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놉시스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엔 등장인물 관계도 설정, 캐릭터의 모습과 성격을 넣어서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관계도를 주인공, 적대자, 조력자 순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콘티를 짜는 겁니다. 이 캐릭터 관계도가 설정되었으면 줄거리에 맞게 콘티를 컷 이미지와 컷 설명과 컷 대사 그리고 현재 있는 컷에 대한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은 특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다음 시간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밤인지 이런 부분 등을 설명해 놓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써놓으면 나중에 컷 이미지를 그리더라도 내가 여기에 공간을 어디에 배치했는지 시간을 언제쯤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웹툰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시면은 다른 그림들을 쫓아서 그려보는 트레이싱 해본다고 하죠. 쫓아서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봐도 좋은 학습이 되겠습니다.